프랑스 파리 시립 체르누스키 박물관. 이곳에서 고려시대 동종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종의 존재는 잊혀졌고 높이 31.5cm의 이 종은 35년 세월이 흘러 취재팀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지대 4년 1311년 고려 충선왕 3년에 만들어졌다는 명문이 선명하다. 이 시기는 원나라의 고려 침략 이후 대부분의 종이 전통 양식을 버리고 원나라식으로 변해가던 때, 이 종은 고려시대에 사라져가던 전통 범종의 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종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문화재다. 휴대용 평면 해시계. 나침반이 온전하게 부착된 해시계는 국내에 없다고 한다. 휴대용 지도. 조선의 중심을 중국으로 표시한 이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선조들의 인식이 압축되어 있다. 고려 천수관음보살상. 불상으로 표현된 천수관음상은 그동안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조상의 정신과 예술 세계가 모아진 문화재들. 어떻게 누구에 의해 멀고 먼 땅 프랑스에 왔을까? 그리고 이 문화재들은 어떤 역사의 비밀과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 낭만의 도시 파리. 세네강대는 오랜 세월 예술의 전통을 지켜온 파리의 향내가 진하게 묻어난다. 고개를 들면 어디나 아름다운 건축과 조각상이 눈에 들어오는 곳. 하지만 이곳 파리의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화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프랑스 국립천문대. 1667년 루이 14세가 설립한 후 프랑스 지도의 기준이 되어온 곳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을 다루는 천문학은 이른바 제왕의 학문이었다는데, 프랑스 천문학의 산실이자 세계의 천문학 문화재를 연구하는 이곳에 우리 문화재가 있다. À mon avis, une très bonne représentation de la Voie lactée, parce que l'objet est daté, semble-t-il, de 1741, c'est-à-dire qu'il est beaucoup plus ancien que les autres. Et je ne sais pas si derrière il y a quelque chose. Oui, il y a un ensemble de cercles de division et je pense que ce planisphère céleste devait constituer non seulement une carte du ciel pour le lieu où on faisait les observations, mais devait également avoir probablement un usage, oh là là, un usage de caractère un peu astrolabe. 간평의. 별의 이동 거리로 시간을 파악하는 별시계다. 가죽 표면에 금박으로 별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별을 반짝이듯 표시해둔 것은 서양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간뿐 아니라 소한, 대한 등 24절기도 알 수 있다. 제작 연도가 강희 19년, 1679년 정조 4년으로 명시된 이 시계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문화재다. 이들이 소장한 또 하나의 주요 문화재 휴대용 시계.
표면에 그려진 용문양이 이 문화재가 왕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뚜껑의 오목한 부분에 영침이 있고 반대편엔 나침반이 있다. 이 음새가 이렇듯 정교한 휴대용 해시계는 국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프랑스 국립천문대에 소장된 연유는 무엇일까? 당시 천문대 소장 무쇠 장군에게 보낸 기증자의 편지다. 기증한 사람은 꼴랭드 플랑시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파리의 명소 에펠탑, 그 아래 상드 마르스. 파리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바로 이곳에서 1900년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행사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 파리 만국 박람회에 관한 설명책자. 박람회에 조선 정부가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던 고종은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여기에 조선 왕실의 중요한 서책이 하나 출품됐다. 원행을며 정리의궤. 모두 8권인 이 책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행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려 61면에 걸쳐 신하들과 임금의 행차가 묘사돼 있다. 임금의 모습은 일부러 그려놓지 않는 세심함이 엿보인다. 이 책이 출품된 데는 사연이 있다. 만국 박람회가 있기 10년 전인 1890년 고종이 의궤 한 권을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했었고 당시 고종 황제에게 직접 이 책을 받아온 사람 콜랭드 플랑시. 그는 나머지 7권을 더 구해와 만국 박람회에 출품했다. 그 유명한 직지심체 요절 역시 플랑시가 수집해 만국 박람회에 내놓은 책이다. 그 인쇄 기법이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이 책에는 선광 7년 청주에서 간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의 표지에 이미 이 책이 1377년에 간행됐다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코랭 109라는 표시. 이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번호인데 어떻게 해서 직지 원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을까? 직지 원본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는 없을까? Allô? Parce que c'est l'équipe télévision coréenne. J'avais demandé par écrit la dernière fois pour le tournage. Oui. Mais à ce moment-là, même l'extérieur de Non, parce que pour bâtiment... faire vraiment le tournage, que ce soit à l'extérieur ou à l'intérieur, il faut une autorisation. Et je pense qu'en plus, si vous avez reçu 2 lettres négatives, c'est qu'il n'y a vraiment pas possibilité de faire le tournage en question. 공문을 접수하고 몇 번이나 직접 전화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였다. 직지는 어떤 경로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게 되었을까? 취재팀은 직지가 경매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드루오 경매청을 찾아갔다. 드루오 경매청은 매일 16개의 방에서 전시와 경매를 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9500, le journal 9500, personne ne Blanchet, ici, oui, près de la porte. 드루오 경매청은 1700년대부터 이어온 유럽 경매 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직지가 경매됐다. 경매된 시기는 1911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취재팀은 이곳에서 당시의 경매 팜플렛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는 경매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플랑시가 수집한 예술품 880석점이 전시됐음이 명시돼 있다. 당시 경매 목록에는
조선 왕족과 고관들의 초상화, 가구, 그리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의 행적을 모아 하나로 간행한 삼강 행실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경매번호 711, 이것은 직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도 직지가 1377년에 청주 근처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음이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직지는 누구에게 팔렸을까? 파리시립 고문서관. 이곳에 당시의 모든 경매 결과가 보존돼 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됐다. 1911년 한국문화재 700점에 대한 경매가 의뢰됐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각각의 물건이 얼마에 팔렸는가가 자세히 기록된 노트.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다. 직지 심경은 180프랑에, 삼강 행실도는 3000프랑에 팔렸다는 것이다.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80년 빨리 금속 팔자로 인쇄된 직지 심경. 인류 문화의 경이로운 금속 인쇄본 직지가 삼강 행실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됐다는 것인데, 이들 문화재를 사들인 사람은 당시 유명한 보석상이던 앙리 베베르였다. 그 후 베베르의 후손이 직지를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는데, 그러면 이토록 많은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올랭 드 플랑시. 1888년에 임명된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다. 체류 기간만 1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플랑시는 중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잘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고종 황제나 딴 조정의 높은 분들에게 하사도 받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서점이나 새 책을 빌려주는 가게나 아니면은 그 서울 주변의 여러 사찰, 절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책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에게 외무성에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자료, 특히 서적을 수입해서 학교에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양어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랑시 자신이 3번에 걸쳐서 한국의 고서, 서적을 수집해서 동양어 학교에 보냈습니다. 플랑시가 책들을 보냈던 프랑스 국립동양어대학교. 그의 모교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외국어 대학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인 1795년에 설립돼 2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 무려 98개의 언어를 가르친다. 학생들을 이른바 특정 국가의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 따라서 언어뿐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연구의 대상이다. 자연히 동양 여러 나라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다. 한국에 대한 자료 역시 시대별로 보관돼 있는데, 그중에 플랑시가 수집한 것이 단연 뛰어나다. 1876년에 간행된 가곡 원류. 고구려 시절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 동안의 시조 작품이 수록돼 있고, 노래 부르는 태도와 노래의 성격 등이 자세히 수록된 뛰어난 가곡집이다. 플랑시는 조선 건축에 관한 책도 동양어 대학에 기증했다. 화성성역의궤. 화성, 즉 지금의 수원성을 짓는 과정을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 및 수원 성안의 모습이 자세히 표현돼 있다. 신효방, 신통하고 효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의 이 책은 일종의 민간 의료 서적이다.
산부인과 안과 등 모든 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지리지 역시 중요한 수집 분야였다. 영남의 지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영남지. 지명과 산, 바다 등의 위치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조선의 문화, 역사, 지리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자신의 수집 사실을 소문냈던 플랑시. 그가 수집을 위해 들인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저 고란 플랑시가 한국말을 학생들이 한국말도 배울 수 있게 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속 소설을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의 그 서점이나 서울의 서점이나 또 세책가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많이 떨어진 때가 많이 묻은 그런 소설들 방각서에 가서 다시 그냥 그 목판이 남아 있는 것을 다시 먼저 자기가 지물을 종이를 사들여 가지고서 아주 깨끗한 그 질이 높은 그런 종이를 사들여 가지고서 인쇄소에 가서 갖다 주고 그 종이로 소설을 조금 다시 박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토록 정성껏 조선의 책을 수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푸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프랑스 최고의 학술 연구기관 콜레주 드 프랑스. 이곳엔 한국 서지학의 금자탑이라 평가되는 조선 서지 초판본이 소장돼 있다. 이 책에는 1890년대까지 간행된 우리 서적의 목록이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는데 인용된 책만 무려 3,821권. 중요한 책은 간단한 내용까지 소개돼 있다. 2권, 3권, 4권. 특히 100면에 걸친 조선 서지 서문은 한국 문화를 소개한 외국인의 글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에 관한 책으로 분류될 만큼 재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꾸랑의 조선 서지. 조선 서지는 직지심경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직지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석 활자본이라는 것, 그리고 꼴랭드 플랑시의 수집품이라는 기록까지 명기돼 있다. 조선 서지는 검은 대리석에 거대한 원을 그려 만든 지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탁본까지 싣고 있다. 그러면 조선 서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모리스 쿠랑. 그 역시 동양어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후 북경에 근무한 외교관이었다. 쿠랑은 1890년부터 2년 동안 주한 프랑스 공사 프랑시의 통역관으로 조선에서 일하게 된다. De Colin Plancy, et Colin Plancy le pousse à chercher les livres et à interroger les lettrés coréens pour mieux connaître la littérature de la Corée. Et il dit qu'il a il est allé voir également les livres qui avaient été achetés par d'autres étrangers. Il leur a demandé pour voir leur propre collection. Et ensuite, comme vous le savez, chaque livre est décrit. Vous avez le titre du livre, à quoi ça sert, et puis vous avez à chaque fois une petite explication. Bon, et si ce livre se trouve déjà dans une bibliothèque, il l'indique. 이렇듯 플랑시는 수집을 하고 쿠랑은 연구를 했다. 모리스 쿠랑은 조선 서지 외에도 한국에 관한 논문을 50여 편이나 남겼다. 특히 광개토왕비에 대한 논문은 서양의 광개토왕비의 존재를 최초로 소개한 글이다.
15세기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본 한일 관계 또한 당시 부산과 일본의 어떤 인적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것은 당시 그의 연구 수준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준다. 조선 사람들의 민간 신앙을 연구한 글도 있다. 그러나 모리스 쿠랑의 연구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긴 1906년부터 프랑스는 조선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모리스 쿠랑이라는 사람은 한국이라는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국과 운명을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자기 독립을 상실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만큼 여기서도 관심이 조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연구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게 바로 나왔으니까 내가 잠깐 이렇게 조선처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논문, 학술적인 논문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시작되었다가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상실한 그 바람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리옹 대학. 모리스 쿠랑이 1900년부터 중국어와 중국 문학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강의했던 곳. 그러나 모리스 쿠랑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지금은 그의 석상만이 알아주는 이 없이 외롭게 서 있는데 그토록 우리의 문화를 진정으로 연구하려 했던 한 학자의 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프랑스 파리 개선문 광장. 나폴레옹 시대 유럽 제패의 영광이 숨쉬는 곳이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지금도 파리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오벨리스크. 원래는 고대 이집트 사원의 입구에 세워져 있던 것이다. 하단에는 오벨리스크를 옮겨온 과정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에게 바쳐졌던 이집트인들의 염원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것은 프랑스의 힘과 번영을 상징한다. (800년에) 걸쳐 지어졌다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의 고대 그리스 조각들은 거의 1800년대 이후 이곳에 옮겨졌다. 유명한 미로의 비너스 역시 프랑스군이 1820년경 에게해에서 발견한 것이다. 고대 아시아, 아프리카의 유물도 마찬가지다.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이것도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에서 발견해 가져왔다. 이렇듯 1800년대에 이토록 많은 문화재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구 유럽이나 아니면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구가하면서 보여줬던 이런 자민족 우월주의나 아니면 자기 문화 우월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제국적 양상을 띠면서 표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영토 점령이나 경제 약탈이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제국적인 양상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 유출이나 아니면 후진 문화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하는 소프트웨어의 확충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네들은 근대 국민국가, 근대 민족국가를 구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비하기 위해서 후진국의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매우 지능적으로 유출의 과정을 시행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과 동질성 확인이 필요했다. 그것은 이민족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식민지 전쟁과 함께 역사학자, 고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이 부대를 편성해 탐험과 수집에 나섰다. 이른바 탐험과 발굴의 시대였다. 유명한 폴 펠리오 역시 당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이 대열에 섰던 사람이다. 펠리오는 1908년 11세기 초에 밀폐됐던 중국 감숙성 천불동 석실에서 당나라의 돈황 석굴을 발굴했다.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역시 이때 발견됐는데 여기서 발견된 수많은 자료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La France était assez pauvre en livres chinois, donc on chargeait les jeunes et brillants étudiants de missions de ce genre visant à acquérir des livres, et si possible des livres rares et intéressants, sur place. Hein. Et Pelliot, par exemple, là, en 1900, on revient en arrière ici, mais en 1900, sa première mission, ça avait été donc d'acheter, il avait acheté des milliers de livres chez les libraires, les antiquaires de Pékin, choisissant au mieux, au plus finement, puisque il avait une bonne culture, il savait ce qu'il achetait. Hein. L'activité qu'il a eue à Tounhuang, les acquisitions qu'il a fait à Tounhuang, c'était un petit peu la même démarche, hein, à savoir acquérir de la documentation. 프랑스 국립 기매박물관. 프랑스 선교사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이른바 종교 박물관으로 시작한 곳이다. 1920년 이후에는 아시아 예술을 전문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역시 콜랭드 플랑시가 수집한 문화재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문 육체. 한문을 전혀 다른 6개의 글씨체로 적어 고문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qui est passé en vente en province. Donc, bon, la collection, on peut trouver des choses de Colonne Plancy de provenance un petit peu diverses. Mais quand c'était de sa collection elle-même, donc il y avait cet ex-libris. Parfois, il y a l'ex-libris de Colonne Plancy, mais ça ne veut pas dire que ça ne vient pas de Vara, parce que il y a des choses que Colonne Plancy a données à Vara. 바라도 플랑시와 함께 우리 문화재를 많이 수집한 사람이다. Il est variable suivant les volumes. Ogin, habituellement Ogingi. Mais on n'a pas, suivant les livres, le titre n'est pas le... Vous voyez, ici on a Ogin écrit comme cela. Ogingi. Mais c'est pas... là on a... 바라는 일종의 연애소설 오긴기를 책을 빌려주는 이른바 세책가에서 수집했다. 오긴기영. 오기연 plutôt, 기연. 오긴기연. 책에는 장난스레 낙서한 흔적도 남아 있는데 그런가 하면 골패에서 이기는 방법을 자세히 적은 골보도 눈에 띈다. 일종의 장기책, 바둑책과 비슷하다. 별점을 쳐서 사람마다 자신의 건강법을 알려주는 직성행련 편람.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렇듯 간행된 것이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기매박물관의 바라 수집품 중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문화재가 많다. 원각경,
1446년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의 죽음을 애도해 당대의 서예가 김수원이 글씨를 쓴 경전이다. 청색 비단 바탕에 금으로 채색한 섬씨는 매우 정교하다. 특히 불상 안면을 금빛으로 채색한 불화는 그 시대 것으로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각경의 아랫부분이 손상돼 금빛 채색은 지워져 있다. 프랑스 국립문화재 복원소. 옛날 베르사유 궁전의 마구간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여기서 프랑스에 있는 우리 문화재도 복원된다. 금가거나 찢어진 부분에 최소한 손을 대고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림 위에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덧칠을 하지만 복원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듯 중간 과정 하나하나를 필름에 담아둔다. 복원이 끝난 문화재가 다시 보관되는 김해박물관 수장고. 이것이 한국인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ous avez quelques pièces de la collection coréenne au musée Kimé, quelques pièces en métal du fonds Vara essentiellement. La plupart des bronzes sont de la collection Vara, donc rapportés en 1888. Donc à savoir Sonsu Kwanan Bosal, qui elle aussi donc, a été rapportée par la mission Vara et qui portait sous la statue, c'est une fonte de fer, la statue est creuse, elle portait donc une plaque de bois avec l'inscription qui donne la localisation en fait du temple d'où la statue provient. Il s'agit du temple Tongbangsa, un temple qui doit se situer sur la route de Taegu, à côté de Songju. Il ne reste à l'heure actuelle plus qu'une pagode, en fait, de l'époque de Silla. À côté... 천개의 손에 천개의 눈을 가졌다는 천수관음 보살상. 대자대비의 상징이라는 이 보살상은 불교의 교리를 상징하는 지물들을 손에 들고 있다. 불상, 연꽃, 법윤들. 그림이 아닌 고려시대 금동천수 관음 보살상은 지금껏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불상은 취재팀이 국내 최초로 그 존재를 알린 문화재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에 반과부자 자세로 올리고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그 선의 아름다움이 천년의 세월을 잊은 듯 향기롭다. 이렇듯 김해박물관 수장고를 채우고 있는 문화재 대부분이 샤를바라의 수집품이다. 자세히 보면 민간인이 사용하던 민소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의 수집자 샤를바라, 그는 어떤 사람일까? 샤를바라, 그는 1888년 문교성의 후원으로 한국을 여행하며 문화재를 수집한 민속학자였다. Puisque la chose qui n'avait jamais été faite, c'était d'aller de Séoul à Busan en passant par Taegu.
il est donc resté une quinzaine de jours à Séoul. Ensuite, il est allé jusqu'à Busan, ce qui a pris une quinzaine de jours encore. Il est allé par bateau ensuite jusqu'à Wonsan et Vladivostok. Donc il a fait un séjour relativement bref en Corée, mais il a rapporté un grand nombre d'objets, des peintures religieuses, toutes sortes de productions qui représentaient la vie du peuple. 그는 프랑스에 돌아와 잡지에 한국 여행기를 기고했다. 66면이나 되는 이 글에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풍경화, 인물화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듬해 갑작스런 죽음으로 더 이상의 연구는 진전되지 못했다. 샤를 바라가 수집한 모자들이 많다는 프랑스 국립인류박물관. 이곳에서도 국내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우리 선조의 모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bonnet du bourreau. Vous savez ce que c'est le bourreau en français? C'est celui qui est chargé d'exécuter les criminels, qui les pend ou qui les coupe la tête au sabre. C'est un bonnet de bourreau. C'est ce que me dit le. C'est ce que dit l'affiche. Hein. 취재 결과 박물관 관계자도 모르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모자들은 샤를 바라가 아닌 주일 프랑스 영사였던 스테나 케르가 1898년에 기증했다는 것이다. 12류 면류관. 고종 이전에는 중국 황제만이 줄이 12개, 12류 면류관을 썼다. 그러다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뒤 처음 12줄 면류관을 썼다는데 지금까지 12류 면류관은 국내에서 전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한다. 경찰관제가 바뀐 뒤 고관대작 호위병이 쓰던 서양식 모자. 조선왕실의 휘장 백꽃이 선명한 이 모자는 영국에서 제작해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용성이 돋보인다. 이렇듯 바다 건너 먼 2억의 땅 프랑스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어둠 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민족권. 그 가리워진 역사의 베일을 벗겨낼 수는 없는 것일까? François Mitterrand a-t-il utilisé abusivement le patrimoine national lors de sa récente visite officielle en Corée?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것인데 93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에게 돌려받은 고서 한 권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때 반환된 한 권의 책. 이것은 어떻게 프랑스에 갔으며 왜 그토록 파문을 일으켰을까? 먼저 문제의 고서, 휘경원 원서도감이 프랑스로 오게 된 데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파리 시내 뱅센느성, 프랑스 군대의 옛날 자료가 보관된 곳이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휘경원 원서도감이 프랑스 군대의 손에 들어간 것과 관계된 사료들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군사 서류인 만큼 군인들이 배석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것은 병인 양요 관계 자료였다. Absolument, absolument. Au ministre Chasseloup. Voilà. 326번 문서에는 강화도 파병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투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선 내부 사정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전투에서 사망한 그 프랑스 사람들, 장교들, 그다음에 그 수병들 명단이 있고요.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를 이끌었던 극동함대 로즈 제독의 보고서.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시기로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던 시대였다.
한편 당시 쇄국 정치를 펴던 조선에서는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도 8,000명을 참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866년의 일이었다. 천주교 박해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 극동함대 귀스타브 로즈 준장. 그는 조선 정부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강화 해협을 통해 전함 7척을 이끌고 갑고진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몇 차례의 전투 끝에 로즈 제독의 부대는 사흘 만에 정족산성 공략에 성공했다. 강화 관하와 외교장각으로 진격한 로즈 제독은 강화에 도착하자마자 문화재 수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로즈 제독이 프랑스 대신에게 보낸 편지, 강화도에서 얻은 전리품 목록과 보고서다. 강화의 도서관에는 아주 귀중해 보이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책 340권을 모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내겠습니다. 이 책들이 지금까지 미지의 나라로 남아있던 조선의 역사, 종교, 문학, 신화를 밝혀주리라 기대합니다. 극동함대 제도 귀스타프 로즈. 그 당시의 그 프랑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식민지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과학이 발달한 시대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해도 등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갈 적에 과학자들을 모아서 데리고 갔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병인야뇨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장소, 파리 외방 전교회. 당시 아시아로 천주교 포교를 위해 신부들을 파견한 곳이다. 신부들은 자신네가 있는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연구했다.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쓰여진 조선 문법책 역시 외방천교회의 신부 리델이 쓴 것이다. 리델 신부가 쓴 또 하나의 서적, 조선어 불어 사전. 예문이 아주 자세하다. 병인야뇨 당시 로즈 제독의 통역으로 일했던 리델 신부. 그는 로즈 제독이 우리 문화재를 가져가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취재팀은 당시 상황에 대한 리델 신부의 서신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외방 전교회 측에 부탁했다. Alors ici, on a les lettres des missionnaires qui ont été envoyées à partir du début du 19e siècle jusqu'à peu près 1920 ici. À peu près 1830 peut-être à 1920. Peut-être on doit retrouver des lettres sur... qui concerne la Corée. Voilà une lettre de Monsieur Ridel, par exemple. Vous voyez, on reconnaît son écriture. Vous voyez, c'est signé par lui en 1868.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됐다. 이 당시 의궤류와 같은 책뿐 아니라 군기와 무기가 함께 보내졌다는 것. Les murailles, les mandarinas, les rues même en étaient jonchées, en voyant qu'on les avait déployées pour effrayer les ennemis. Mais les soldats coréens, en s'enfuyant, les avaient oubliés. Les
les Français en ramassèrent un certain nombre des plus hauts pour les invalides. 앵발리드.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가져간 조선의 군기는 이곳에 보내졌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군사박물관 앵발리드. 프랑스 제국의 힘을 자랑했던 과거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조선 군기의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한국 전쟁 당시인 1952년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군에 수여한 표창뿐. 다시 확인을 부탁했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En l'occurrence, il y a des trophées chinois, mais on a peut-être mal inventorié lorsqu'on a mis chinois. Voilà ce que l'on considère comme étant un trophée chinois. Maintenant, si vous me dites que c'est un trophée coréen, moi j'ai tendance à vous croire parce que je ne peux traduire ni le chinois ni le coréen. Mais enfin, les spécialistes qui se sont penchés sur la question avant moi les ont authentifiés comme étant des trophées chinois. 그러나 여기서 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우리 군기가 지금도 앵발리드에 보존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든 것은 성루이 성당. 중앙에 프랑스 국기를, 천정 양쪽에 다른 나라 군기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전승을 기념하는 군기들. 성루이 성당은 신에게 바치는 영광의 제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의 군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세계를 제패하리라 끝없는 정복의 욕망을 불태웠던 군주들. 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한 손에 쥐려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영광 뒤에 가려져 있던 또 하나의 역사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François Mitterrand a-t-il utilisé abusivement le patrimoine national lors de sa 자연히 récente 이를 visite 둘러싼 officielle 양쪽의 en Corée? 갈등은 필연적인데 La question se pose depuis 돌아오는 qu'un 것이 manuscrit 당연하다고 royal 생각하는 coréen 우리들. issu des collections de la 반대로 Bibliothèque 돌려줄 수는 nationale 없다는 a été 사람들. remis par le chef de l'État au président Kim à la demande 전달하는 expresse de ce 사람과 dernier. 받는 사람의 대조적인 얼굴만큼이나 우리 문화재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은 판이하다. dans le cadre d'un accord bilatéral au nom de l'amitié entre les deux pays. On ne peut pas parler de pillage, mais on peut parler d'aliénation. Le patrimoine français est légalement, par la Constitution, absolument inaliénable. C'est-à-dire que seule une loi peut en changer le statut. Demain, la journée du patrimoine s'annonce plutôt morose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En effet, ses portes resteront fermées en signe de protestation. 이 일이 있은 지 수년. 그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한국 언론은 물론 한국 학자에게조차 우리 고문서의 열람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진 2억의 민족혼. 그것에 빛을 비추는 일. 그것은 이제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빠진 문화재들. 어떻게 누구에 의해 멀고 먼 땅 프랑스에 왔을까? 그리고 이 문화재들은 어떤 역사의 비밀과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
낭만의 도시 파리. 세네강대는 오랜 세월 예술의 전통을 지켜온 파리의 향내가 진하게 묻어난다. 고개를 들면 어디나 아름다운 건축과 조각상이 눈에 들어오는 곳. 하지만 이곳 파리의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화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프랑스 국립천문대. 1667년 루이 14세가 설립한 후 프랑스 지도의 기준이 되어온 곳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을 다루는 천문학은 이른바 제왕. 이 책이 출품된 데는 사연이 있다. 만국박람회가 있기 10년 전인 1890년 고종이 의궤 한 권을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했었고 당시 고종 황제에게 직접 이 책을 받아온 사람 콜랭 드 블랑시. 그는 나머지 7권을 더 구해와 만국박람회에 출품했다. 그 유명한 직지심체 요절 역시 블랑시가 수집해 만국박람회에 내놓은 책이다. 그 인쇄 기법이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이 책에는 선광 7년 청주에서 간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의 표지에 이미 이 책이 1377년에 간행됐다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코랭 109라는 표시. 이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번호인데 어떻게 해서 직지 원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을까? 직지 원본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는 없을까? Allô? Parce que c'est l'équipe télévision coréenne. J'avais demandé par écrit la dernière fois pour le tournage. Oui. Mais à ce moment-là, même l'extérieur de Non, parce que pour bâtiment... faire vraiment le tournage, que ce soit à l'extérieur ou à l'intérieur, il faut une autorisation. Et je pense qu'en plus, si vous avez reçu 2 lettres négatives, c'est qu'il n'y a vraiment pas possibilité de faire le tournage en question. 이 학문이었다는데 프랑스 천문학의 산실이자 세계의 천문학 문화재를 연구하는 이곳에 우리 문화재가 있다. À mon avis, une très bonne représentation de la Voie lactée parce que l'objet est daté, semble-t-il, de 1741, c'est-à-dire qu'il est beaucoup plus ancien que les autres. Et je ne sais pas si derrière il y a quelque chose. Oui, il y a un ensemble de cercles de division et je pense que ce planisphère céleste devait constituer non seulement une carte du ciel pour le lieu où on faisait les observations, mais devait également avoir probablement un usage, oh là là, un usage de caractère un peu astrolabe. 간평의 별의 이동 거리로 시간을 파악하는 별시계다. 가죽 표면에 금박으로 별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별을 반짝이듯 표시해둔 것은 서양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간뿐 아니라 소한, 대한 등 24절기도 알 수 있다. 제작 연도가 강희 19년, 1679년 정조 4년으로 명시된 이 시계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문화재다. 이들이 소장한 또 하나의 주요 문화재 휴대용 시계. 표면에 그려진 용 문양이 이 프랑스 파리 시립 체르누스키 박물관. 이곳에서 고려시대 동종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종의 존재는 잊혀졌고 높이 31.5cm의 이 종은 35년 세월이 흘러 취재팀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지대 4년 1311년 고려 충선왕 3년에 만들어졌다는 명문이 선명하다. 이 시기는 원나라의 고려 침략 이후 대부분의 종이 전통 양식을 버리고 원나라식으로 변해가던 때, 이 종은 고려시대에 사라져가던 전통 범종의 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종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문화재다.
휴대용 평면 해시계. 나침반이 온전하게 부착된 해시계는 국내에 없다고 한다. 휴대용 지도. 조선의 중심을 중국으로 표시한 이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선조들의 인식이 압축되어 있다. 고려 천수관음보살상. 불상으로 표현된 천수관음상은 그동안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조상의 정신과 예술 세계가 모아 문화재가 왕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뚜껑의 오목한 부분에 영침이 있고 반대편엔 나침반이 있다. 이 음새가 이렇듯 정교한 휴대용 해시계는 국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프랑스 국립천문대에 소장된 연유는 무엇일까? 당시 천문대 소장 무쇠 장군에게 보낸 기증자의 편지다. 기증한 사람은 꼴랭드 플랑시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파리의 명소 에펠탑, 그 아래 상드 마르스. 파리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바로 이곳에서 1900년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행사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 파리 만국 박람회에 관한 설명책자. 박람회에 조선 정부가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던 고종은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여기에 조선 왕실의 중요한 서책이 하나 출품됐다. 원행을며 정리의궤. 모두 8권인 이 책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행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려 61면에 걸쳐 신하들과 임금의 행차가 묘사돼 있다. 임금의 모습은 일부러 그려놓지 않는 세심함이 엿보인다.